지난 2017년 5월 6일 토요일 날 조성진이 통영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날 조성진의 연주에 대한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강의 초반에는 그 악곡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악곡의 형식상 특별한 면이라던가 혹은 화성적으로 특별한 면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막연하게 조성진의 연주는 탁월하다, 조성진의 연주는 훌륭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조성진과 또 다른 대가들의 연주를 또 비교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 조성진이 탁월한지, 또 어떤 면에서 조성진의 연주가 또 훌륭한지,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펴볼 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쾌헬 번호 332번의 1악장입니다. 일단 이 악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에 화성적인 구조를 잠깐만 설명해 드리자면, 왼손을 보십시오. 계속 이 파음이 계속 통주저음으로, 즉 최저음으로 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거는 버금따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버금따님으로 진행하기 전에 버금따님 화음의 부속화음, 즉 버금따님 화음이 내린 나장조 화음이라면 그거보다도 5도 위, 그러니까 버금따님 화음의 따님음이라고 할 수 있는 버금따님 화음으로 향하는 부속화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화음은 어떻게 보면 따님 화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바장조 소나타의 시작 부분이 베토벤의 전원 소나타의 시작 부분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베토벤 전원 소나타의 앞부분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도 역시 왼손을 보십시오. 이 레라는 이 으뜸음이 계속 통주저음으로, 즉 최저음으로 깔리고 있는 가운데 이 음은 어떻게 보면 그 라장조의 버금따임 화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버금따임 화음으로 향하는 부속 화음이 곡의 시작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화음은 어떻게 보면 도미넌트, 즉 따님 화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왼손 최저음의 으뜸음이 통주저음으로 깔리고 있는 점으로 보나, 또 버금따님 화음으로 진행하기 전에 버금따님 화음으로 향하는 부속 화음이 등장하는 점으로 보아서 이 두 곡은 화성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성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곡의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베토벤의 전원 소나타도 굉장히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바장조 소나타 역시 굉장히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이 중간 부분에는 약간 이런 좀 거칠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지만 일단 시작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 베토벤의 전원 소나타와 이 모차르트 소나타는 조성도 다르고 선율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유사한데 그 유사한 느낌의 기반에는 이 두 작품의 화성적 요소가 너무나 유사하다. 그것도 굉장히 곡의 느낌을 구성하는데 한 몫을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에서 선율이 나오는
나왔는데 그 오른손에서 나왔던 선율을 왼손이 그대로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모방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방 기법은 바로크 시대, 즉 바흐 음악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모방 기법이 바로크 시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고전 시대까지 그 영향을 미쳐서 이 모차르트 음악에서도 이런 모방 기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오른손만 선율이 아니라 왼손도 선율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손 선율 왼손이 그대로 받아주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런 모방 기법이 고전 시대에서 끝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낭만 시대에 있어서도 그 선율이 오른손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등장했던 선율이 왼손에 나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선율이 이 쇼팽 발라드 3번의 선율 역시 오른손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왼손에서 선율이 나오고 아까 시작 부분에서 오른손에 나왔던 선율이 이번에는 왼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모차르트도 그렇고 쇼팽도 그렇고 오롯이 고전적인 기법, 오롯이 낭만적인 기법으로만 곡을 쓴 것이 아니라 보다 보면 이런 모방 기법이 나오기도 하고 뭔가 대입법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곡을 연주자들, 특히 조성진은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곡의 빠르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모든 곡은 마찬가지지만 시작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꽝, 이렇게 꽝 소리를 내면서 굉장히 강한 화음의 공격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굉장히 부드럽게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냐면 꽝 소리를 내면서 강하게 시작하는 곡들은 대부분이 빠릅니다. 이 곡 역시 빠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반면에 굉장히 부드럽게 시작하는 곡들은 이런 식으로 하죠. 빠르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더 많은 자유가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리게 혹은 부드럽게 시작하는 곡들은 빠르게 연주할 수도 있고 빠르고 유려하게 연주할 수도 있고 혹은 느리고 편안하게 연주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빠르고 유려하게 연주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느리고 편안하게 연주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12번 소나타는 굉장히 여리고 부드럽게 시작하는 이렇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곡 역시 빠르기 선택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자유가 부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곡을 빠르고 유려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반면 이 곡을 약간 느리고 편안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잉그리드 헤블러와 란도프스카의 경우는 굉장히 이 곡을 느리고 편안하게 해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게다가 란도프스카의 경우는 루바토를 하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하죠. 루바토라 하면 빠르기를 당기기도 하고 혹은 빠르기를 늦추기도 하는
어떤 그런 감정 기복에 따른 빠른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란도프스카의 경우 느리게 시작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끝에 부분에서 더 느려지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그 빠르기를 자유롭게 해석하는 거죠. 반면 윌헬름 캠프나 프리드리히 굴다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연주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조성진의 연주는 어떠냐면, 조성진의 연주는 빠른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잉그리드 헤블러나 란도프스카의 느린 해석보다는 윌헬름 캠프나 프리드리히 굴다의 어떤 그런 빠른 해석에 가깝게 연주하는 이런 박자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보고 싶은 것이 8번째 마디에 트릴이 등장합니다. 트릴이란 말은 떨어준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한번 이렇게 그 주변과 함께 떨림을 표현하는 거를 트릴 주법이라고 하는데, 이 트릴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일단 란도프스카와 헤블러는 이 트릴을 위의 음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반면 프리드리히 굴다나 호로비츠, 캠프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 트릴의 그 음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전자는 이 파부터 시작하는 거고, 후자는 이 미부터 시작하는 거고. 근데 저는 단순히 누구는 이 위의 음부터 시작하고 누구는 아래 음부터 시작한다,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어떤 좀 의미를 발견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바로크 시대 바흐 작품을 연주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트릴이 그 위등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이거를 이렇게 C 플랫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 위의 음 도부터 시작을 하죠. 마찬가지요? 바로크 시대의 트릴은 항상 그 음 자체로 시작하기보다는 하나 위의 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어떤 고전시대 작품이나 낭만시대 작품들은 트릴을 할 때 그 음 자체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이거를 이렇게 그 위의 음부터 시작하면 약간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고전곡이나 낭만곡을 칠 때는 이렇게 그 위의 음부터가 아니라 그 음 자체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란도프스카, 헤블러, 뭔가 란도프스카의 경우는 피아노뿐만이 아니라 뭔가 챔발로를 더 많이 연주하는, 뭔가 바로크 시대의 강세를 보이는 그런 연주 아니겠습니까? 그 헤블러, 굉장히 고전곡에 정통한, 모차르트 곡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뭔가 낭만 음악보다는 고전 음악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뭐 굴다라던가 호로비츠, 캠프, 굴다의 경우도 굉장히 재즈, 현대음악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 호로비츠 역시 낭만 음악의 대가죠. 뭐 체코스키라던가 뭐 쇼팽 그런 쪽으로 굉장한 강세를 보이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캠프 역시 뭐 슈만, 또 낭만 음악 쪽에 물론 베토벤도 많이 연주를 했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크 음악이나 뭐 챔발로 음악, 고전 음악의 강세를 보이는 연주들은 희한하게도 이 트리를 리듬부터, 즉 바로크 주법대로 연주를 합니다. 반면 굴다, 호로비츠, 캠프 이런 어떤 낭만 음악의 강세를 보이거나 뭐 현대 음악 혹은 재즈 이런 어떤 약간 좀 고전 이후에, 낭만 이후에 강세를 보이는 연주자들은 희한하게도 어떤 낭만 주법대로 이 트리를 할 때도 이 금 그대로 그 자체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사소한 트리를 연주함에 있어서도 이 어떤 연주의 성향을 어느 정도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성진은 역시 미등부터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즉 굴다, 호로비츠, 캠프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